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장 백원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할 얘기는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작할까요? 혹시 아시안이신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네. 아시안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유럽인이고 싶으신가요? 아마 여행을 가라고 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으세요? 유럽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미국에 가면 우리 보고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시안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자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아시아인이라고 혹은 여기 우리가 사는 동네를 아시아라고 처음 이것을 부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시아인들이 아시아를 명명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시아를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시아를 동방이라고 불렀고 그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바로 소아시아, 아소스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살던 그리스의 사람이 아시아를 인식했던 거죠, 먼저. 그리고 아시아를 명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아는 군주제, 전제 국가이고 그리고 좀 더 굴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에 대해서 서구인들은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자기네들보다 좀 더 한 수 아래로 봤을까? 그런데 이제 근대에 가까이 와서 헤겔은 죽기 전에 역사 철학 강이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냈는데요. 역사를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역사가 어떻게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동방은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기점이 바로 동방이다. 그럼 서방은 세계사의 종결 지점이다. 그래서 그 종결은 누가 하는가? 바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이 어지러운 세계사를 이성으로 정리해서 세계사의 발전을 이루겠다. 그래서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이 얘기를 오늘 좀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제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아시아는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실체이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인 여기에 살고 있고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그중에 40억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두 번째로는 아시아는 그런데 이 고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시아는 재현되고 경험되고 감각되는 그러한 문화적 구성물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시아인들은 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것이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인들은 제일 먼저 아시아에 대해서 사실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중국은 천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세계사의 보편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의 야만족을 둬서 그 중국이 같이 화이 관계로서 문명화된 세계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을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역사 속에서 보면 최근세에 청조 말기에 위연이라는 사람이 해국도지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그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아는 여전히 중국 중심이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가 유럽인이 그린다면 아시아는 저 끝에 있을 텐데 동쪽 끝에. 그런데 중국인이 그린 아시아 지도는 중국이 중심이 돼 있고 거기에 한국이 붙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최한기 선생님은 구한 말에 저렇게 지귀전요라는 곳에서 아시아 지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그 아시아 지도 안에 그래도 한국이 제일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상의 아시아에서도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깊고 그리고 또 넓게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상은 아쉽지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은 여기 아시아에서 내가 일본으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고자 했냐면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어디로? 유럽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시아에 와서 어떻게 했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시아는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는 누가 이끄는가? 바로 일본이 이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대항하는 아시아를 만들자. 그래서 아시아의 저기 서아시아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45년까지 아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이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드디어 식민지를 벗어나서 이제 민족해방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탈식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가 분단이 됐죠. 그래서 냉전의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가 냉전의 체제화, 냉전 체계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때 아시아는 그러면 가만히 있었나? 이제 식민지를 벗어나는 아시아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편제되고 싶지 않다. 편입되고 싶지 않다. 아시아의 아시아를 만들겠다. 그래서 1947년에 인도의 네हरू 수상이 아시아 관계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관계회의에서 바로 아시아는 더 이상 어떤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지 않겠다.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는 아시아가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1955년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반둥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에한 아시아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럼 아시아에한 아시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사실상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그 아시아인 아시아 역사는 비동맹 운동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지만 많은 좌절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도 굴기를 계속해서 1980년대에 오면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더 이상 식민지의 폐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냉전의 폐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식민 아시아와 냉전 아시아를 넘어서 새로운 전 지구적 지역화 시대의 중심으로서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잘 나가던,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유가적 아시아주의, 아시아적 가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금융위기를 맞게 되죠. 그건 아마도 미국이 아시아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자행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오히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축적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미디어 매체라든가 교통이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문화산업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거의 지역이 뭡니까? 한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적인 아시아가 있고 오늘의 아시아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했던 아시아가 현실에 존재하는 고정된 역사적, 지리적 실체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두 번째로는 아시아는 재현되고 그리고 경험되고 감각되어진다. 그런 문화적 구성물이다. 왜?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아마 한류를 통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왜 이렇게 소비하지? 그런 인식을 하셨죠. 저는 한류 연구를 했어요. 동아시아의 문화 선택, 한류라는 책도 썼는데요. 한류를 왜 연구하게 됐냐면 제 친구인 그 대만의 어떤 청강신이라는 학자가 나는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는 식민아시아, 냉전아시아를 살면서 서로 말 걸기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서로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구나. 근데 드디어 아시아가 아시아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일본의 뭐 J-팝이니 일본 드라마들도 만들었지만 한류 드라마들이 우리들의 삶의 고락들이 거기다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어디 곳에 살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슬퍼하는지 이런 걸 저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 그래서 서로 말을 하게 됐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류를 아시아의 문화 교통이 갖고 있는 의미로 연결을 좀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류 연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문화가 우수해서. 사실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DNA가 좀 굉장히 높은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는 중국과 옆에서 살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또 미국의 어떤 지금까지 미국 문화를 우리가 깊이 그래서 우리 나이는 내재다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를 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중역하는 힘, 문화를 해석하는 힘, 그리고 우리 거로 소화시켜가지고 소화가 된 건 어떡합니까?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먹기 좋게 갖다 먹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한류 상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세계인들도 그걸 먹고자 하죠. 이것이 한국만 앞으로 있을 거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는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화류가 중국류 화류가 될지 또 동남아시아류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너무 문화적으로 우수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시아에서 지금 문화교통은 이런 수준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는 그렇게 영화로도 재현이 되고 또 경험도 되고 우리 지금 아시아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각도 되고 그런 문화적인 구성물로서 아시아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서 왔죠.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의한 이주, 결혼에 의한 이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150만에서 20만 정도의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동, 모빌리티 아시아. 이동하고 유동하고 그래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잘 앞으로 서로가 유동하면서 구성되면 잘 살 것 같으냐?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안에 강국들이 많아졌어요. 2008년 중국이 개혁개방 30년이 되던 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것을 두고 중국 모델론이라는 경제 모델을 가지고 세계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드디어 경합하는 아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중국의 1대1로 중국이 그리는 아시아고 또 유럽까지 가고 있죠. 그리고 그 파란 선은 미국이 그리는 아시아를 태평양까지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유라시아로도 확장될 수 있고 태평양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경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동하는 아시아와 또 하나는 아시아 역사가 아시아인에게 의해서 다시 쓰여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거칠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 만나서 촛불을 같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다른 그 사진 하나는 홍콩에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은 공원에서 금토일을 보내요. 그런데 홍콩에 이분들이 없으면 가사 도우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스며들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유동하는 아시아 속에서 우리가 아시아의 진정한 주인으로 아시아를 구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촛불을 때론 들 수도 있고 삼보일배도 할 수 있지만 또 태양의 후예처럼 어딘가에가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꼭 좋은 역할만은 아닌 이런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아시아를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의 주역이다. 나만이 주역이 아니라 대다수의 아시아 사람들이 주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같이 대면하면서 새로운 아시아를 구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